2009년 8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47분 용산구 이촌동의 한 휴대폰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됩니다. 신호의 주인공은 회계 대리 김민수 29세. 그 순간 이후 김민수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까지 단 400m,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CCTV가 포착한 마지막 장면. 한 여성이 김민수에게 말을 겁니다. 죄송한데요,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8분 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길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여성을 의심했을까요? 지금부터 72시간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2009년 8월 1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중소기업 대한정밀 회계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김민수는 엑셀 시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김민수는 이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야근이야? 옆자리 선배가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네, 월말 결산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김민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김민수의 일상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밤 10시 30분. 김민수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2통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녁은 먹었니?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라.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퇴근해요. 걱정 마세요. 오후 10시 39분. 김민수는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8월의 밤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한강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김민수의 원룸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이촌동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반지하 원룸. 좁지만 김민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마시면서 TV를 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후 10시 44분. 한강로 육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교를 건너면 집까지 400m. 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2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표정은 난처해 보였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김민수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촌동 현대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 저기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와봐서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김민수는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남 돕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육교를 건넜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더운데 늦게까지 밖에 계셨네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인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후 10시 47분. 김민수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신호가 송출됐습니다. 이촌동 257번지 부근의 기지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김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의 한 주택. 김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박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절대 연락을 끊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전화는 항상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박순자는 아들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회사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당직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대리요? 어젯밤 10시 반쯤 퇴근하신 걸로 압니다.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퇴근한 지 12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다니. 오후 1시 박순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촌동 김민수의 원룸 앞.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 3시 박순자는 용산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민수, 29살입니다.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습니까? 어젯밤 10시 30분쯤 문자를 받았어요. 퇴근한다고요? 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박순자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는 만나보셨습니까? 민수는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해봤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5시 용산경찰서 강력팀 박성호 형사가 사건을 배정받았습니다. 43세 박성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실종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김민수 29세 어젯밤 10시 30분 회사 퇴근 후 실종. 박성호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더군. 박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고? 그것도 확인해야지. 일단 CCTV부터 확보하자. 박성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박성호는 김민수의 회사 앞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39분 김민수가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셔츠에 청바지,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집까지 가는 동선이 어떻게 되지?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한강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이촌동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후배 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럼 한강로 CCTV를 전부 확보해. 밤 11시 박성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39분 회사 앞 출발, 10시 41분 한강로 편의점 앞 통과, 10시 44분 한강로 육교 앞. 화면 속 김민수는 육교를 건너려다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여성이 김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10시 47분 두 사람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10시 52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같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번호판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0시 55분 승합차가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5년 경력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8월 16일 일요일 오전 7시 용산경찰서 상황실. 박성호 형사는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10시 44분 한강로 육교 앞 여성이 김민수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 긴 머리에 흰색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 이 여자가 누구지? 박성호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인화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형사 8명이 모였습니다. 김민수 실종 사건,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박성호가 일어섰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44분 피해자는 한강로 육교 앞에서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10시 47분 둘은 이촌동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박성호는 다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10시 52분 같은 골목에 이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10시 55분 승합차는 골목에서 나와 한강로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골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번호판은 확인됐습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흐릿하게 찍혀서 판독이 어렵습니다. 지금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원 미상입니다. 현재 수배 중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납치로 보고 수사하자. 오전 11시 박성호는 골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촌동 257번지 부근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빌라와 주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있었지만 밤에는 어두웠을 것입니다. 박성호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50분쯤 이 골목에서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아, 그날 밤이요? 65세 남성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30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박성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차 소리가 좀 시끄러웠어요. 밤 11시쯤?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색 승합차 같았어요. 급하게 가더라고요. 박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그때 사람은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차 안은 잘 안 보였는데. 남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요? 박성호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뭐라고 했는지는 못 들었는데 여자가 전화하는 소리 같았어요. 휴대폰으로요? 그런 것 같았어요. 박성호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합차 번호판이 판독됐습니다. 34 7823. 박성호는 즉시 차량 조회를 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소유주 이정훈, 주소 경기도 광명시 찰산동, 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색상 검정. 찾았다. 박성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오후 5시 형사들은 광명시로 출동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찰산동의 한 빌라.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 그 사람?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짐 싸들고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4일 밤 10시 55분 이후 승합차는 한강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량진을 지나 영등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자정 무렵 승합차는 광명시 외곽의 한 폐공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성호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폐공장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다. 오후 7시 박성호는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쌍안경으로 공장 내부를 살폈습니다. 1층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있어? 박성호는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광명시 소화동 폐공장. 용의자 있음. 지원 요청. 밤 10시 특공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 15명, 특공대원 8명.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급습합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72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새벽 4시 30분 광명시 소화동 폐공장 인근 어둠 속에서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성호는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점검했습니다. 15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원 무전기 확인, 한 번 확인, 2번 확인. 특공대원들이 위치에 배치됐습니다. 폐공장을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 박성호는 쌍안경으로 공장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1층 창문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움직임 포착. 한 형사가 속삭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1명, 2명, 3명. 최소 3명 이상 있습니다. 박성호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작전 개시. 특공대원들이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형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1층 사무실. 3명의 남자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꼼짝 마. 특공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박성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담배꽁초와 소주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박성호는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섞인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지하 창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 간이 침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성호는 김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김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김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 김민수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약물을 투여한 흔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수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박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김민수를 납치한 것인가? 그 여성은 누구인가? 새벽 6시 용산경찰서 조사실. 남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당신이 차주인이군요. 왜 김민수를 납치했습니까? 이정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성호는 두 번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박철수입니다. 왜 김민수를 납치했냐고. 박철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최동욱입니다. 박성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납치죄가 뭔지 알아? 10년이야. 그제야 이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는데? 형님이요. 형님? 누가 형님이야? 이름은 몰라요. 우리도 그냥 형님이라고만 불렀어요. 박성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봐. 어떻게 김민수를 납치했는지.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8월 14일 저녁이었어요. 일감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한강로에서 여자가 남자를 데려올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남자를 승합차에 태우라고 했어요. 박성호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모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우리는 차만 몰았어요. 박성호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김민수를 납치한 거야? 목적이 뭐야?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네. 형님이 중국 쪽에 사람을 넘기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박성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을 판다고? 네. 뭐 하려고? 이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장기 밀매냐?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 받기로 했는데? 일당 200만 원이요. 200만 원에 사람 목숨을 판 거야?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대병원 중환자실. 김민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박성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약물이 체내에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진정제 계열인 것 같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3일 안에 깨어날 겁니다. 김민수의 어머니 박순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일어나. 박성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님, 승합차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감식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구 거야? 이정훈, 박철수, 최동욱 3명의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문은? 1명 더 있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박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여성? 네. 조수석 손잡이와 문에서 검출됐습니다. 신원은? 지금 대조 중입니다. 곧 결과 나올 겁니다. 오후 1시 용산경찰서. 박성호는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강로 육교 앞 여성이 김민수에게 말을 거는 장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칭 성공.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 정미영. 생년월일 1982년 3월 15일.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전과 사기죄 2회. 박성호는 정미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CCTV 속 여성과 일치했습니다. 찾았다. 오후 3시 박성호는 정미영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빌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203호 정미영 아십니까? 아, 그 여자? 며칠 전에 짐 싸고 나갔어요. 박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8월 15일인가 16일쯤?
사건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정미영은 도망친 것입니다. 박성호는 즉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정미영의 사진이 전국 경찰서로 배포됐습니다. 오후 5시, 박성호는 정미영의 과거 전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06년 결혼 사기로 징역 8개월, 2008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징역 1년. 전형적인 사기꾼이군. 박성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미영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8월 14일, 정미영은 그날 저녁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 오후 10시 15분, 오후 10시 45분,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박성호는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선불폰이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지국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지국은 광명시 소화동 폐공장 인근이었습니다. 형님이 정미영에게 전화한 거야. 박성호는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8월 14일 저녁, 형님은 정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감이 하나 있다. 한강로로 가. 정미영은 한강로로 갔습니다. 김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0시 44분, 정미영은 김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민수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오후 10시 45분, 형님은 정미영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디쯤이야? 골목 있고요. 좋아. 계속 가. 오후 10시 47분, 정미영은 김민수를 골목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과 박철수, 최동욱이 김민수를 덮쳤습니다.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김민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정미영도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성호는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형님은 누구인가? 오후 8시, 박성호는 다시 조사실로 갔습니다. 이정훈을 불렀습니다. 형님 연락처 알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형님은 항상 선불폰으로 연락했어요. 형님을 만난 적은 한 번 있어요. 박성호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언제? 3개월 전이요. 광명 폐공장에서. 얼굴 봤어? 어둡고 모자를 눌러 써서 잘 안 보였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키는 175cm쯤, 목소리는 굵고 좀 거친 목소리였어요. 박성호는 몽타주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정훈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밤 11시, 몽타주가 완성됐습니다. 40대 중반 남성, 각진 턱, 짧은 머리. 박성호는 몽타주를 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매칭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미영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서울 대병원 중환자실. 김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렸니? 김민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전 10시, 박성호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저는 용산경찰서 박성호 형사입니다. 박성호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나십니까? 김민수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다음은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을 물어봤어요. 저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함께 걸었습니까? 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덮쳤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셋인가? 넷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팔이 따끔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까? 네.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박성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혹시 그 여성의 얼굴 기억나십니까?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긴 머리에 흰색 티셔츠. 예쁘게 생겼어요. 박성호는 정미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김민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네. 이 여자예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박성호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병실을 나오면서 박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미영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용산경찰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형사님, 정미영이 포착됐습니다. 한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인천입니다. 인천 중구 신포동. 박성호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형사 5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후 4시 인천 중구 신포동. 낡은 여관 앞이었습니다. 203호에 있습니다. 인천 경찰이 알려줬습니다. 박성호는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출입구를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형사들이 위치에 배치됐습니다. 박성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앞.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CCTV에서 본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미영 씨죠?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정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긴급 체포합니다.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정미영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후 6시 용산경찰서 조사실. 정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왜 김민수를 납치했습니까? 정미영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300만 원이요. 300만 원에 사람을 팔아넘긴 겁니까? 정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형님이요. 형님이 누구냐고? 박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이름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성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정미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성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형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빚이 많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다가 걸렸거든요. 출소하고 나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연락을 했어요. 일 하나 해주면 돈을 준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자를 유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결국 승낙했어요. 박성호는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첫 번째입니까? 정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박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세 번째? 네. 2008년에 1명, 2009년 3월에 1명.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책상을 다시 쳤습니다. 대답해. 모릅니다. 저는 유인만 했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박성호는 즉시 과거 실종 사건을 조회했습니다. 2008년 7월
마포구에서 31세 남성 실종. 2009년 3월 강남구에서 28세 남성 실종. 두 사건 모두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박성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님은 김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납치한 것입니다. 형님 연락처 알아요? 박성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선불폰이에요. 번호는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예요? 8월 15일이요. 형님이 전화해서 당분간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 번호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휴대폰을 버렸어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형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박성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건 관련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정미영, 이정훈, 폐공장, 승합차, 그리고 몽타주. 형님의 얼굴. 박성호는 몽타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너는 누구야? 8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용산경찰서 회의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성호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정미영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직적 범죄입니다. 총책은 형님으로 불리는 40대 중반 남성. 이 조직은 건강한 2030대 남성을 타겟으로 납치해왔습니다. 목적은 장기 밀매입니다. 중국 브로커에게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과거 피해자는? 팀장이 물었습니다. 2008년 7월 마포구 실종 사건. 피해자는 이승호 31세. 2009년 3월 강남구 실종 사건. 피해자는 박준혁 28세. 두 사람은 어떻게 됐나?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생사 확인 불가.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형님을 반드시 잡아야 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 박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박성호는 이정훈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형님과 통화할 때 주변 소리 들린 거 없어? 이정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 소리요? 차 소리, 사람 소리, 뭐든지. 글쎄요. 이정훈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한 번은 기차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기차? 네. 칙칙폭폭 하는 소리요. 박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언제였어? 7월 말쯤이었나? 어디서 통화했어?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광명 폐공장에 있었고요. 형님이 어디 있었을까? 기차역 근처 아닐까요? 박성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광명 폐공장 주변의 기차역을 확인했습니다. 광명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여기 중 하나야. 오후 2시 박성호는 형사들과 함께 광명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본 것 같은데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박성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요. 한두 달 전까지는. 혼자 왔습니까? 아니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왔어요. 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얼굴은 잘. 그런데 한 명은 덩치가 컸어요. 박성호는 이정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40대 남자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하지만 한 번은 이 근처 빌라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어느 빌라입니까? 광명역 뒤쪽에 있는 삼성빌라요. 오후 4시 박성호는 삼성빌라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몽타주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관리인이 몽타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402호 최성철 씨 아닌가요? 박성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에 있습니까? 글쎄요.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한 일주일 전 박성호는 즉시 형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402호 포위해. 오후 4시 30분 형사들이 4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성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형사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주방 찬장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계좌 주인 최성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7월 20일 500만 원 입금, 8월 5일 300만 원 입금, 8월 15일 200만 원 출금. 돈의 흐름이다. 박성호는 서류 봉투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중국 브로커 1인당 3천만 원, 정미영 300, 이정훈 팀 600. 박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한 것입니다. 오후 6시 박성호는 최성철의 통장을 분석했습니다. 입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중국 계좌였습니다. 브로커의 계좌였을 것입니다. 박성호는 국제형사기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8월 25일 최성철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필리핀으로 도망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용산경찰서 조사실. 최성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남자. 몽타주와 일치했습니다.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최성철 씨 맞습니까? 최성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민수를 납치했습니까? 침묵. 이승호와 박준혁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침묵. 박성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대답해. 최성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박성호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승호와 박준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2008년과 2009년에. 어디로? 상하이 근처 어딘가. 박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민수는 넘기기 전에 잡혔죠. 최성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2009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성철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김민수의 가족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성철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직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3명 이상이며 일부는 아직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성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미영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정훈, 박철수, 최동욱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형사님.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민수도 법정에 와 있었습니다. 박성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박성호는 김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9월 하순 중국 공안의 협조로 이승호와 박준혁의 행방이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상하이 근처의 한 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장기를 적출당한 상태였습니다. 살아있었지만 건강은 심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서울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성호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승호를 만났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이승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박준혁도 만났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올 줄 몰랐어요. 박성호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김민수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촌동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는 박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날 밤, 만약 제가 그 여자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박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친절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그 친절을 이용한 겁니다. 김민수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김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2010년 봄, 박성호는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강연에서 김민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친절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변이 밝은 곳에서 도와주세요. 어두운 골목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2011년, 김민수는 결혼했습니다. 초대장을 박성호에게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김민수는 박성호를 소개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박성호는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2015년, 김민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우.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이촌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은 이제 밝은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CCTV도 여러 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수는 아들과 함께 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그곳이야? 응. 무섭지 않아? 김민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안 무서워. 아빠에게는 지켜야 할 내가 있으니까. 2009년 8월 14일 밤, 김민수의 인생은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용산경찰서 박성호 형사는 2016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25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2009년 김민수 납치 사건이죠. 400m를 걷다가 사라진 남자. 72시간 만에 찾아낸 기적.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이야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이야기. 2009년 8월, 용산의 그 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친절과 경계, 신뢰와 의심, 그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김민수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의 악몽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